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회사가 있어요. 제조회사가 마이바라는 회사한테 제품을 판매해요. 그런데 마이바라는 회사는 그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죠.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일반 회사에도 판매를 해요. 그 제조회사도 회사에다 판매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판매를 하죠. 마이바라는 그 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 과정을 소매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바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 모이바라는 회사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도매라고 하고, 제조된 물건을 마이바라는 회사가 매입하는 것 상품 매입이라고 해요. 물론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고 제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 되는 거죠. 마이바라는 회사가 소비자한테 판매한 것을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바라는 회사가 또 다른 회사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또 상품 매출이라고 하고, 제조회사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제품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바라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것 같고요. 상품.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나오죠. 자, 상품 매출 원가. 자, 상품 매출 원가는 과연 어떻게 구하냐? 상품 매입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상품을 1,000원어치 샀어요. 1,000원어치. 상품을 1,000원어치 샀는데,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5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어치 샀는데 500원만 남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500원어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팔려 나갔다는 거죠.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품 매출 원가가 돼요. 만약 상품 매출을 1,000원에 팔았다 하면은 실제로 손익계산서상 1,000원에서 매출 원가가 500원 해서 매출 총이익이 5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으로 가겠죠. 500원. 이때도 상품 매입액을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1,000원. 그리고 실제 기말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기말 재고액이 500원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기초에 5,000원어치 상품이 있었고, 단기에 매입한 게 1,000원이에요. 그럼 총 1,500원어치 상품이 있잖아요. 1,500원어치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중에서 500원만큼이 기말에 조사해 보니까 남아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 상품 1,000원어치는 팔려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팔려 나간 원가가 상품 매출 원가다. 자, 이 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고,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고, 제품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거든요. 제조 회사들은 단기에 제품을 제조하는 때 들어가는 원가라는 거예요. 단기에 제품을 즉 만드는데 드는 원가라는 거예요. 그 원가에는 원재료비도 있을 수 있겠고, 노무비, 제조 경비.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보면 그 기말재고로 제공품이라는, 그 다음에 원재료라는 그 재고가 있어요. 그 제공품은 뭐냐면 제품을 어, 만들 완성이 안 된 제품들 제공품이라고 하고, 원재료는 우리가 사용이 안 돼서 남아 있는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는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에서,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총 드는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다 했더니만 1,000원어치 만들었어요. 제품을 1,000원어치 만들었는데 기말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500원어치만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500원어치는 어떻게 됐어요? 팔려 나갔겠죠.
이 팔려나간 게 뭐냐면 매출 원가예요. 제품 매출이 1,000원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1,000원에서 제품 매출 원가 500원 빼면 매출 총이익이 500원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자, 기말 재고가 1년 후에 기초 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재고가 500이요. 500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원이라고 또 가정을 해요.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가 총. 근데 기말에 남아있는 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만 500원이에요. 그러면 총 1,500원에서 500원어치 남아있어요. 안 팔리고. 그러면 1,000원어치가 외부로 팔려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00원이 제품 매출 원가예요. 자, 제조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급여를 줬다. 급여를 줬는데 그 직원이 생산직 직원이다. 그러면 제조 원가로 가는 거고, 사무직 직원이다. 그러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정수기를 렌탈을 했어요. 자, 공장에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렌탈 비용이 제조 원가로 가는 거고, 사무실에다 설치를 했다. 그럼 그 렌탈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공통되는 비용들은 배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면 돼요. 제조 쪽,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자, 이러한 거래가 있어요. 이 거래들에 따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을 1,000원을 매입을 했는데 외상으로 매입을 했어요. 우리가 사업 목적이 상품 도소매예요. 사업 목적이 정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사업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상품 도소매면 상품을 매입을 해서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리고 상대 계정은 외상 매출금이 되고, 이때 상품을 매입했을 때 상품 매입이 되고 상대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사업 목적이 아닌 어떤 그 소모품비를 샀는데 외상으로 샀다. 그럼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안 준 금액. 그리고 사업 목적이 아닌 기계장치를 내가 중고로 다른 회사에다 팔았어요. 팔고 못 받은 돈은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품을 1억 원 매입했죠. 1억 원을 매입하면 단기 매입으로 1억 원이 가요. 그리고 외상으로 처리했다고 했잖아. 그럼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죠. 외상 매입금으로 1억 원. 자, 외상 매입금은 내가 나중에 줘야 될 돈이에요. 빚. 부채예요, 부채.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을 8,000원을 매출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 8천만 원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로 가고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았어요. 그럼 8천만 원만큼 보통 예금, 8천만 원 자산이 증가가 되죠. 연말에 재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재고 조사를 실제로 공장에 창고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5천만 원을 이렇게 남아 있다고 이제 밝혀지면 재고 자산 기말 재고로 5천만 원,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5천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을 플러스 해주고 기말 재고로 마이너스 해주면 5천만 원. 그래서 다른 비용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의 편의상 가정을 하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주면 3천만 원이 단기순이익이 되죠. 이 단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 잉여금이에요. 오타가 났습니다. 이익잉여금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본 계정이에요. 자본.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그렇죠. 현금흐름표로 간다고 했죠. 이거 몇 번씩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3천만 원. 자, 우리 현금흐름표 한번 그러면 검토를 해볼게요. 재고자산이 얼마가 증가됐어요? 5천만 원이 증가가 됐죠. 자,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 자산이 증가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금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고자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현금 주고 그만큼 현금이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산이 증가된 만큼 현금이 나간 거니까. 그래서 재고의 증가 5천만 원은 마이너스 처리를 해요. 자, 부채는 역으로 자산은 증가가 되면 현금이 나간 걸로, 부채는 증가가 되면 현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를 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상품을 1억 원 매입을 했는데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현금으로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외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현금이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금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8천만 원이에요. 자,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게 기말현금이 돼요. 기말현금. 기말현금. 기말현금은 여기 있죠. 8천만 원. 보통 예금 현금이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상품을 2억 원을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통장으로 8천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지급했어요. 자, 그럼 2억 원을 매입했죠. 2억 원 매입. 그 다음에 단기 매입 2억 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8천 지급. 그러면 자, 보통 예금에 2000년도에 8천만 원 있었는데 이걸로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죠. 없고 나머지는 외상. 8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니까 1억 2천이죠. 1억 2천. 1억 2천만 원은 외상. 자, 그런데 2억 2천으로 돼 있죠. 재무상태표는 뭐라고 했죠? 재무상태표는 누적. 누적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누적이라고. 이거는 일정 시점의 재산의 어떤 상태를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했죠. 보고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단지 이것은 리셋이 된다는 거 해마다. 그래서 이건 누적이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재무상태표는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현금흐름표는 흐름이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1억 2천에다가 과거에 1억이 있으니까 2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자, 매출이 1억 9천이 발생했죠. 현금 매출 1억 9천,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받았어요. 자, 1억 9천이 그러면 아까 8천만 원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통장으로 8천만 원 지급했기 때문에. 그럼 1억 9천만 남는 거예요.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말에 재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재고가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재고가 기말 재고가 1억 1천만 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재고 1억 1천만 원. 자, 13년도에 기말 재고 5천만 원은 24년도에 기초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을 플러스 해주고 기말재고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1억 4천이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5천만 원이 돼요. 이 5천만 원 어디로 간다고 했죠?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잉여금, 자본. 자, 근데 왜 8천이 됐죠? 그렇죠. 누적이 됐기 때문에 3천, 과거에 3천이 있었고 5천이 플러스가 되니까 8천이 되는 거, 누적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또 어디로 가죠? 현금흐름표 단기 순이익으로 가죠. 우리 단기순이익이 5천. 자, 여기서 재고 증가. 이게 증가라는 말이 뭐냐요? 증가 또 감소가 되면 감소예요. 증가라는 말은 총액이 아니라 자, 여기서 과거부터 이렇게 빼주면 돼요. 1억 천인데 전년도에 5천만 원 있으니까 증가된 게 뭐예요? 6천만 원. 이게 증가의 개념이에요.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이 감소가 되죠. 현금 흐름이 줄어든 거예요. 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지금 얼마가 증가가 됐어요? 1억 2천이 증가가 됐죠? 1억 2천. 외상매입금 부채이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게 현금 흐름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 천이 되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1억 천인데 자, 전년도 기말 현금이 뭐라고 했죠? 8천만 원. 근데 이게 올해 기초현금이 돼요. 8천만 원. 단기현금은 1억 천. 그러면 기말연금은 1억 9천이 되는 거예요. 합쳐서 8천에서 1억 천, 1억 9천. 이게 어디로 가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고자산을 배웠는데 이 흐름을 쭉 배웠잖아요. 자, 우리가 기말재고를 한번 봐요. 기말재고를.
기말재고를 한번 보는데, 자, 기말재고가 증가가 된다고. 자, 1000만 원이 증가가 되면 이게 6천이 되잖아요. 6천. 1000만 원이 증가 6천이 되면 1억에서 6천 빼면 이게 4천이 되잖아요. 4천. 그러면 8천에 4천 빼면 이익이 4천으로 늘어나요. 기말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늘어나요. 자,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이익이 늘리고 싶은데 좀 유혹이 심할 거 아니에요. 기말재고. 뭐 감사는 회계 공인회계사들이 같이 따라가서 감사를 하지만 실제 재고 조사를 하지만 냉동 창고에 원재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냉동 창고에 있는 원재료도 무거운데 땡땡하게 얼어 있는데 그거를 다 뒤집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어바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밑에 뭐 원재료가 아니라 뭐 다른 걸 집어넣고 해도 막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허물어뜨려서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말재고를 늘리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익이 증가가 되니까. 또 기말재고가 늘어나면 자산 비율도 증가가 되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은 PBR, 자산 관련된 그 이게 비율, PBR을 많이 사용한 지표를 이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가공이다. 그러면 뭐 그 자산 비율 자체가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주시고 재고 비율이 적정한지를 항상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재고 비율들을 항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보시고 한 5년치, 10년치를 쭉 내보시고 적정한지 항상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에 있어서 이제 우류나 섬유업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자업종 같은 경우, 자,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증가할수록 또 매입도 많이 증가하잖아요. 매출을 또 그 수요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고도 당연히 안전재고라고 해서 그 수요에 대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재고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율들이 적정한지를 항상 우리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재고가 적정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지, 좀 과다한 재고가 아닌지. 자, 뭐 이렇게 경기가 매출이 증가돼요. 경기가 좋아서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재고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매출도 늘어난 비율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이게 늘어났는데 갑자기 경기가 꺾였어요. 안 팔려요. 자, 우류 같은 경우는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 보면 땡처리 많이 하잖아요. 땡처리도 하고 창고 정리. 자기가 투여한 제조 원가보다 훨씬 더 낮게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재고가 있어서 자산 비율도 좋고 재고로 많이 잡아서 이익도 좋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자산 비율이 막 줄어들고 이익도 확실히 줄어들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특히 IT 같은 경우는 거의 쓰레기잖아요. 재고로 안 팔리면 고철값만 받을 수 있잖아요. 고철값만. 그리고 또 덩어리가 큰 재고가 있어요. CT 같은 경우 뭐 엑스레이, CT 그런 회사들 1, 2,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좋아요. 이익도 좋고. 그런데 4분기 때 보니까 막 재고 자산을 평가를 해서 가치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평가 손실도 하고 그다음에 감모 손실, 그다음에 또 재고 자산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재고 악성 재고라서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폐기 손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자산 비율도 떨어지고 갑자기 4분기 때 이익이 확실히 줄어들어 버리는. 그래서 1, 2, 3분기 때는 주가 팍 올라가다가 4분기 때 팍 떨어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회사가 과거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폐기 손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오고 있었는지를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기치를 내서 대략적인 비율을 어바웃으로 가지고 계셔야, 이 회사는 항상 매출 대비 어느 정도 비율만큼 아니면 재고자산 대비 어느 정도 비율만큼 막 재고자산 폐기 손실이나 감모 손실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4분기 때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을 백데이터를 항상 염두를 해주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나 뭐 이게 그 폐기 손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제조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사업 보고서를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에 대해서 한번 사업 보고서를 실제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간단하게 배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배운 걸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근데 사업 보고서 처음 보면 용어들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숫자도 많고 해서 막 정신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이랑 익숙해지면 또 금방 또 이해되고 또 모르는 용어들은 또 배우면서 같이 또 이렇게 알아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계는 좀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